안녕하세요. 과학이 빛나는 밤의 야간 서행 가이드 이준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로 이 밤중에 책 여행을 떠나볼까요? 오늘은 한 권으로 끝내는 세상의 모든 과학 170쪽에 있는 그림. 이 그림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다시 봐도 참. 이 그림은 제가 뭐랄까, 좀 뭉클함을 느꼈어요. 이 그림을 그리면서. 인간으로서 뭉클함. 왜냐면, 이 그림이 이제 200만 년 전쯤에 그 호모 에렉투스가 그 새벽에 초원의 그 언덕 위에서 당당하게 서가지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그 구름 사이로 비추는 햇빛을 이렇게 또 살짝 받으면서 이 초원을 내려다보는 그림이거든요. 저는 이제 여기서 뭐냐면 그 초원의 그 시체 청소부였잖아요, 원래는. 그러다가 이제 초원의 황태자로 거듭나게 되잖아요. 워낙에 이제 처음에는 그 인류의 조상이 신체적인 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포식자 동물들이 먹다 버린 뼈다귀를 깨가지고 골수 같은 거나 이제 파먹고 이제 그렇게 살다가 이 호모 에렉투스 정도 되면은 그 초원의 사자도 함부로 덤비지 못하는 최고의 사냥꾼이 되거든요. 그래서 당당하게 그 지배자로서 우뚝 서 있는 거죠. 언덕 위에 탁 그냥 이 내가 지배하는 나의 사냥터 이 초원을 내려다보면서 같은 인류로서 진짜 이 뭐랄까 그 하나의 인생 역전이죠. 그래서 그런지 이 그림을 보면 더 뭉클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이 그림에 약간 그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는데 제가 좀 당당하게 그런 어떤 느낌을 더 주려고 이 그림에 보면은 저 멀리 이 풀밭에 약간 비스듬히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.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람은 이제 우뚝 서 있는 거고 이 두 사람이 다 그 속옷 모델 있죠. 켈빈 클라인 속옷 모델 그걸 제가 보면서 이제 그린 그림이에요. 그래서 조금 더 당당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좀 이게 아쉬운 점도 있긴 있어요. 이 그림이 좀 어둡게 인쇄가 됐어요. 저 훨씬 더 밝게 이렇게 초록색 같은 경우도 되게 산뜻한 느낌이 들게 새벽녘에 그 이슬 맺힌 그 풀빛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걸 나타내 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좀 어둡게 인쇄돼가지고 좀 아쉬운 점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좀 어둡게 보니까 신비로운 느낌? 그런 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만족하긴 했습니다. 하여튼 근데 이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뚝 서 있는 그 어떤 직립의 느낌이에요. 서 있는 거. 그래서 오늘은 그 직립, 우뚝 서는 그걸 주제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. 근데 제가 이걸 주제로 특별히 삼은 이유가 있는데요. 제가 이 그림을 그릴 때까지만 해도 뭐 그렇게 엄청나게 대단하게 생각하진 않았었어요, 직립을. 물론 이제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만. 그런데 이번에 이걸 해부학적으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다 보니까 와, 이게 직립이 진짜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.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?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.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참고를 했던 책은 저번에도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인체 진화의 실패작 엔도 히데키지음 여문책 김소은 옮김입니다. 그럼 이제 첫 번째 여행지는 이제 인체 실험실이에요. 여기서 이 직립에 관해서 한번 실험도 해볼 거고요. 그리고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라에톨리 평원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응고롱고로 분화구. 이곳으로 또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여행지인 인체 실험실에 와 있습니다. 우리 앞엔 되게 넓은 공간이 있어요. 그런데 이 넓은 공간에 식탁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. 인체 실험실인데 이게 웬 식탁이냐?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식탁은 하나의
그 비유예요. 네 발 달린 동물을 상징하는 겁니다. 이제 우리는 이 식탁을 개조해가지고 두 다리로 서 있는 칠판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제 칠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벽에 붙어 있는 칠판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칠판 있죠. 왜? 독립적으로 서가지고 이제 보통 보면 밑에 바퀴도 달려 있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칠판. 저는 이제 이걸 또 많이 쓰기도 하는데. 자, 그럼 이제 그런 칠판을 식탁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? 일단 다리를 떼어내가지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붙여야겠죠. 그렇게 하면 이제 엎어져 있던 식탁을 세울 수 있게 되죠. 이제 기둥을 만드는 거죠, 한마디로. 두 개의 다리를 가지고. 일단 여기까지 하면은 전체적인 모양으로 보면 그냥 칠판 같겠죠. 일단 세워져 있으니까 판이. 하지만 문제는 그 상태로는 칠판이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. 그냥 다리만 갖고는 균형을 잡지 못하죠. 워낙에 판이 크기 때문에. 그래서 두 다리 밑에는 그 쓰러지지 않게 지지대가 필요합니다. 이 지지대는 크고 평평하고 단단하고 또 이 다리에 튼튼하게 붙어 있을수록 좋죠. 그래야 칠판이 쓰러지지 않고 잘 서 있을 수 있으니까요. 이 지지대가 바로 발이죠. 이렇게 단순히 서 있는 것만 생각해도 이 직립이라는 거는 네 다리로 기어 다닐 때와 두 가지가 완전히 달라져야 되죠. 다리가 몸통에 붙어 있는 방향과 이게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고 발의 모양도 완전히 또 달라져야 돼요. 자, 먼저 발의 모양부터 살펴보면은 네 다리로 기어 다닐 때는 발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. 발이 좀 작아도 균형 잡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. 우리가 식탁의 경우를 한번 보면은 다리만 4개 있으면 돼요. 다른 건 필요 없잖아요. 그냥 그래도 식탁은 쓰러지지 않아요. 다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발은 물론 발이 뭐 완전히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균형 잡는 데 있어서 그렇게 발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. 그래서 보통 우리 포유류 동물들 뭐 개나 소, 고양이 이렇게 보면은 발끝으로 서 있는 거예요, 걔네들은. 사람으로 치면은 손가락이나 발가락으로 이렇게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. 그러니까 손바닥, 발바닥 이런 것까지는 서 있는데 필요하지가 않아요. 하지만 사람은 두 다리로만 서 있어야 하다 보니까 발바닥이 굉장히 중요해지죠. 그래서 이 발바닥은 굉장히 크고 편평하고 단단할수록 좋습니다. 다리에도 튼튼하게 잘 붙어 있어야 되고요. 칠판의 지지대랑 똑같은 거죠. 근데 발을 보면 정말 딱 그렇게 생겼어요. 보면 손바닥보다 발바닥이 훨씬 크고 단단하잖아요. 그리고 손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드럽죠. 손바닥이. 그래가지고 자유롭게 구부릴 수도 있고. 한번 이제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. 손바닥은 발바닥에 비해서 훨씬 더 자유로워요. 부드럽고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손바닥을 구부려가지고 물을 담아서 이렇게 세수도 하고, 그 담은 물로 뭐 물장구도 치고 물장난도 하고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. 하지만 발바닥은 아무리 우리가 힘을 준다고 발바닥에 막 그렇게 구부러지고 그러나요? 그러지는 않죠. 손바닥보다 발바닥을 이루는 뼈가 훨씬 더 이제 두껍고 크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감고 있는 근육이나 인대 이런 것도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손바닥하고는 다른 거죠. 그리고 이 발은 다리에도 아주 단단히 붙어 있어요. 발과 그 다리를 이어주는 힘줄, 그게 아킬레스건인데요. 이 아킬레스건이 인체에서 가장 강한 힘줄이래요. 이 아킬레스건 그 복숭아뼈 뒤쪽에 있잖아요. 그 발꿈치와 다리 사이에 있는데. 그 지금 저도 만져보고 있는데, 그냥 만져만 봐도, 와, 이게 진짜, 얘는 단단하구나. 강하다. 이런 게 좀 느껴집니다. 이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면은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죠, 사람이. 걷기는커녕 서 있을 수도 없대요. 마치 그 칠판 다리의 그 지지대가 다리에 고정이 안 돼 있고 그냥 막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인 거죠. 두 번째로 이제 다리의 방향을 바꾸는 거,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좀 더 살펴보면은
이것도 굉장히 대공사예요. 우리가 식탁에서 뭐 다리의 방향을 바꾸는 거는 그냥 물론 이제 이것도 쉽지는 않겠죠. 식탁판 자체를 들어 올리고 그래서 세운 다음에 다리를 뽑아서 이제 그 판에다가 새로 못질을 해야 되니까 쉬운 공사는 아니지만 우리 몸의 경우도 쉽지 않겠죠, 당연히. 그래서 몸통 쪽에 있는 그 뼈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다리를 연결해야 되잖아요. 이 다리뼈를 거기에 탁 끼워서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끼울 수 있게 이렇게 폭 파인 부분이 생긴대요, 거기에. 그래가지고 마치 그 우리 레고 블럭에 그 튀어나온 부분을 딱 끼우잖아요. 그거랑 이제 비슷한 거죠. 그래서 거기에 단단하게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리뼈가 얘가 우리가 다리를 흔들어도 잘 빠지지 않는 거죠. 이게 사실은 굉장히 고정이 잘 돼야 돼요. 우리 다리를 움직이는 걸 보면은 동물이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동작들이 막 되거든요. 보면은 이건 나중에도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리가 보면은 거의 이게 180도로 움직이죠. 다리 180도 더 넘을 거예요. 이게 체조 선수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태권도 선수들도 그렇고 다리가 거의 이제 뭐 이마에 닿았다가 뒤로 해가지고 뒤통수에도 닿잖아요. 체조 선수들 보면 그럼 360도 돌아가잖아요. 아, 동물 중에서 이런 동물이 어디 있어? 아, 이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.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이 또 돼야 되겠죠. 빠지면 안 되니까. 하여튼 이거랑 관련해가지고 또 되게 중요한 근육이 있어요. 그건 또 이제 좀 이따가 다시 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일단 우리가 식탁을 칠판으로 만들어서 세우는 우리 몸도 세우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치죠. 자, 그런데 이 칠판하고 우리 몸이 결정적으로 크게 다른 게 있어요. 칠판은 판만 있지만 사람은 몸속에 각종 그 장기가 들어있잖아요. 마치 식탁에 여러 가지 음식들이 담긴 그릇이 있는데 그 식탁을 갑자기 세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예, 그럼 굉장히 난처해지겠죠. 그 그릇도 다 막 쏟아져 내려가고 다 깨지고 쏟아지고 난리가 나겠죠. 자, 그럼 우리 사람의 몸속에 있는 장기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? 예, 이것도 마찬가지래요. 네 발로 기어다닐 때는 이 장기들이 이 등뼈 쪽에 매달려 있으면 돼요.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이제 배 근육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받쳐주면 되는 거고요. 그런데 똑바로 일어서면은 그렇게 매달려 있던 장기가 다 처지게 되잖아요. 이쪽 밑에 쪽으로. 한마디로 천장이 바뀌는 거죠. 등뼈 쪽이 천장이었는데 이제 등뼈는 천장이 아니라 옆에 벽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되는 거죠. 이 장기 입장에서는. 자, 그러면 이 사람의 장기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? 등뼈 대신에 그 폐 밑에 있는 그 횡격막이라고 있어요. 이 횡격막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또 내쉬고 이제 이렇게 해주잖아요. 그 폐 밑에 있는 횡격막에 단단히 붙어 있게 됐다라고 합니다. 천장이 이제 등뼈에서 횡격막으로 바뀐 거죠. 자,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밑에서 받쳐줘야 되잖아요. 받쳐주지 않으면 계속 매달려 있을 수가 없죠. 그래서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 불안정한 상황이 되는 거니까 밑에서 받쳐줘야 되는데 뭐가 받쳐줘야 될까요? 바로 골반뼈입니다. 이 골반뼈가 마치 큰 세숫대야처럼 변했어요. 이 골반뼈는 우리 허리 쪽에 있는 그 이렇게 뭐 엉덩이랑 해가지고 이 밑에 쪽에 있는 배 밑에 쪽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뼈들을 합친 걸 부르는 이름인데 이 전체적인 형태가 마치 뭐랄까 이렇게 우리 두 손을 오므려 가지고 장기를 받쳐주는 듯한 우리 세수할 때 손 오므려서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하여튼 그래서 이 골반뼈 때문에 장기들은 이제 밑으로 쏟아져 내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횡격막 천장하고 이 골반뼈 바닥으로 이루어진 이 내장을 보호해주는 튼튼한 방이 만들어진 겁니다.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거잖아요. 이 방의 구조가 바뀐 거잖아요. 이게 대단한 거예요. 저는 정말 이럴 줄은 몰랐거든요. 장기까지 이런 문제가 생길 줄은 전혀 몰랐어요. 직립이라는 게 되게 문제가 많더라고요.
근데 하여튼 이거 말고도 되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많아요. 또 하나가 뭐냐면은 움직이는 거예요. 움직이면서 균형을 잡고 쓰러지지 않아야 되잖아요. 우리가 칠판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런 칠판을 만든다? 물론 이제 물론 바퀴를 달아가지고 지지대에다가 그래서 굴러다니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만들려는 칠판은 인간을 닮은 칠판이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. 예, 계단도 막 올라다닐 수 있고 등산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어떤 로봇 다리형 칠판인데 그런 칠판은 더 이상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비유로서는 쓸모가 없는 것 같고 그냥 우리 몸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 보죠. 인체 실험실에서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걸어 다닐 때 이 다리를 잘 봐야 돼요. 이 다리가 앞으로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로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. 이게 앞뒤로 움직여야 걸어 다니고 뛰어 다니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사람이 이제 특히 다리를 뒤로 잘 움직여요.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체조 선수들 같은 경우에 훈련이 된 분들은 이게 뒤통수에 닿잖아요. 이런 동작은 진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. 근데 이런 차이의 중요한 원인이 바로 엉덩이 근육이에요. 이 사람 전체적인 크기에 비해서 엉덩이가 굉장히 거대합니다. 이 엉덩이 근육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. 우리는 맨날 봐서 모르지만 비슷한 크기의 다른 동물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뭐 이제 엉덩이 챔피언이다 인간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. 이 인간은 그 이제 큰 볼기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엉덩이 근육이 이게 굉장히 크게 발달해 있대요. 그래서 이 큰 볼기근이 다리를 뒤로 당겨줄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걸 다리를 뒤로 젖히면서 반대로 몸을 앞으로 이렇게 밀어낼 수 있는 네 다리로 달리는 동물들은 이제 네 다리를 모두 이용해서 몸을 앞으로 이렇게 밀어내겠지만 사람은 딱 두 개의 다리로만 몸을 앞으로 밀어내야 되기 때문에 더 큰 엉덩이 근육이 이제 필요했을 것이다.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발 뒤꿈치예요. 이 뒤꿈치 같은 경우에는 걸어갈 때 체중이 한 점에 다 쏠리는 데거든요, 여기에. 이 우리 발걸음 걸을 때 보면 첫 번째 단계가 그거잖아요. 발 뒤꿈치가 바닥에 탁 닿게 되거든요, 제일 먼저. 그러니까 이게 몇십 킬로그램의 무게가 거기에 다 쏠리게 되니까. 그래서 이 발 뒤꿈치는 굉장히 두껍고 크고 튼튼하게 되죠. 몸과 땅이 닿는 충격을 이제 견뎌내면서 이게 버텨내줘야 되니까. 그래서 이게 비교를 해봐도 원숭이, 유인원 이거 다 비교해보면 특히 사람이 크대요. 이제 다만 그 갈라고 원숭이, 그다음 또 안경 원숭이 얘네들이 사람하고 좀 이제 비슷한 비율로 발 뒤꿈치가 큰데 그 이유가 이 원숭이들도 이 뒷다리를 이용해서 나무를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살다 보니까 그렇다라고도 합니다. 사람이 유일하진 않아도 그래도 사람이 굉장히 이제 특별히 큰 축에 속하는 거죠. 그런데 진짜 유일한 특징이 있어요. 바로 엄지발가락입니다. 인간은 엄지발가락은 정말 왕이에요, 왕. 챔피언 오브 더 챔피언? 이렇게 할 수도 있을까요? 엄지발가락이 다른 발가락들에 비해서 정말 비정상적으로 커요. 우리 손이랑 한번 비교해보면 이 엄지가 오히려 다른 손가락에 비해 짧잖아요. 물론 이제 약간 두껍긴 하지만 길이는 확실히 짧죠. 하지만 발가락을 보세요. 이 엄지발가락이 굉장히 크고 길어요. 다른 원숭이나 유인원하고 이제 비교를 해봐도 정말 압도적으로 엄지발가락이 길대요. 왜 그럴까요? 엄지발가락이 없다고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.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. 우리가 걸을 때 가장 먼저 이제 그 발꿈치가 땅에 닿고, 그 다음에 발바닥이 닿고, 마지막 마무리가 이제 엄지발가락이잖아요. 엄지발가락으로 바닥을 차면서 이 온몸을 앞으로 밀어내게 되는 거예요. 몇십 킬로그램짜리 몸을. 그러니까 엄지발가락이 굉장히 크고, 길고, 튼튼해야 되는 거죠.
그래서 이 직립보행에서는 큰 엄지 발가락이 정말 필수적이죠. 그래서 인간만이 가진 아주 특별한 특징입니다.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엉거주춤 이렇게 직립보행 하는 거는 뭐 유인원들도 많이 하고 원숭이도 하고 뭐 곰도 하고 심지어 그렇지만 사람처럼 이렇게 완전히 정말 직립보행에 최적화돼 가지고 맨날 이렇게 서서 걸어다니는 동물은 인간이 유일하죠. 자, 그러면 인간은 언제부터 이 직립보행을 시작했을까요? 가장 빠른 증거는 무려 360만 년 전의 발자국입니다. 자, 그럼 우리 이 360만 년 전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라에톨리 평원으로 여행을 떠나보죠. 자, 저 멀리 응고롱고로 화산 분화구 거기서 지금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. 지금 화산이 폭발한 거예요. 그리고 이 화산재가 섞인 비가 막 부슬부슬 내리고 있어요. 우리 주변에서 지금. 자, 근데 저기서, 저 멀리서 이 세 명의 사람이 질퍽질퍽거리는 그 땅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. 남자와 여자는 앞서서 이렇게 나란히 걷고 있고, 뒤에 이렇게 또 누가 따라가는데, 그 사람이 이제 천천히 걷다가 갑자기 뭔가 아쉬운가? 예.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뒤로 돌아서 이 분화구를, 저 멀리 분화구를 바라봅니다. 그 사람들이 지나가고 난 뒤에도 이 화산재가 섞인 비는 계속해서 내렸고 그 사람들의 발자국을 부드럽게 덮어줬죠. 그래서 무려 360만 년이 지난 뒤에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. 이제 화석화가 된 거죠. 발자국을 덮어줬기 때문에. 저는 이 직립의 증거로 뭐 뼈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발자국을 보니까 와 진짜 훨씬 강렬하게 와닿더라고요. 진짜 지금의 사람 발자국이랑 똑같아요. 정말 똑바로 서서 걸은 발자국이에요. 11자로 다 걸었어요. 정말 예쁘게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간 팔자걸음이라 해가지고 제가 걸었으면 훨씬 더 대각선으로 이렇게 좀 삐뚤게 찍혔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정말 예쁘게 걸었더라고요. 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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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. 와, 진짜. 정말 소름 돋았어요, 진짜. 정말 날씬한 발바닥, 현대인처럼 길고, 야, 참. 완벽하다, 이거는. 진짜 발자국만 봐도 사람이다. 이 발자국을 보고서 이게 뭐 어기저기저 걷는 침팬지? 고릴라? 이건 아니다. 라는 게 진짜 그냥 눈에 딱 띄어요. 그렇게. 이 과학자들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. 과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립보행이 빠를 줄은 몰랐던 거죠. 그때만 해도 이 두뇌가 좀 먼저 커지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좀 직립도 하면서 뭐 손도 자유로워지고 도구를 썼을 거다. 그게 주류였는데 웬걸. 이게 360만 년 전이면 침팬지랑 뇌 크기도 별 차이도 없는 상태였는데 그냥 대뜸 갑자기 직립보행부터 한 거예요.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. 이 인간 같은 직립보행이 지구상에 그 어떤 동물도 안 하는 건데 몸의 구조까지 막 다 바꿔가지고 이건 진짜 너무 저 혁명적인 변화인 거죠. 갑작스러운. 그러니까 일단 그렇잖아.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냥 뇌가 조금씩 커지고 그리고 머리가 좀 좋아지고 자꾸 뭘 이제 머리가 좋아지니까 뭘 만들려고 하고 이런 게 자연스럽잖아요.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뭘 만들려고 하고 그 유인원들도 어느 정도 이제 직립을 할 수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손으로 뭘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하다 보면 몸을 또 이제 자꾸 세우게 되고 자연스럽게 도구도 만들고 이제 그래야 되니까 자꾸 이제 상체를 더 많이 세우게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천천히 이제 그렇게 몸을 세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직립을 했겠다. 예, 이렇게 이제 스토리가 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. 완전 이게 반대인 거죠. 혁명적인 변화가 이 엄청난 해부학적 변화가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팍 떨어진 예, 그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이제 머리가 이제 조금씩 커져요. 그렇게 막 머리가 또 갑자기 커지는 것도 아니에요. 예? 그리고 거의 이제 한 100만 년 넘게 지나야 그제서야 100만 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? 예, 그게 지나서야 이제 석기를 또 쓰게 되고 직립은 한참 전에 했는데
그럼 그 100만 년 동안 두 손 가지고 도대체 뭐 한 거야, 이게. 참 이게 웃기는 거죠. 그래서 진짜 이게 모르겠어요, 이제는 오히려. 이런 해부학적인 구조, 이런 변화가, 혁명적인 변화가 정말 가능한가? 아무리 뭐 기후변화니 뭐니 뭐 해가지고 거기에 적응하려다 보니까 뭐 그렇게 변화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은, 이게 사람한테만 기후변화가 그렇게 있었던 것도 아닐 텐데, 다른 동물들도 뭐 기후변화의 영향은 다 받았을 텐데, 이게 하여튼. 뭔가 뭐 또 있겠죠. 이걸 이제 과학자들이 밝혀내는 게 또 중요한 것이고, 이런 게 있어야 또 과학하는 재미가 있는 거죠. 자, 그런데 이 발자국을 발견한 사람들도 좀 뭐랄까, 약간 혁명적이라고 해야 되나? 굉장히 이 발견한 과정도 좀 재미있고, 이 학자들 자체도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어요. 이 발자국은 1976년에 메리 리키랑 앤드류 힐이 발견했는데, 발굴하다가, 이 어느 날 이제 그 저녁에 캠프로 돌아오고 있었는데, 그 발굴대원 중 한 명이 힐한테 코끼리 똥을 장난으로 던진 거예요. 그래서 힐이 그걸 이제 피하려고 하다가 팍 넘어졌는데, 이 땅바닥에 넘어져서 보니까 뭔가 발자국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발굴을 해보니까 거기서 여러 동물들의 발자국과 사람의 발자국이 발견됐던 겁니다. 코끼리 똥이 정말 아주 큰일한 거죠. 그런데 또 여기서 이야기거리가 많은 사람이 그 동료였던 메리 리키예요. 메리는 되게 반항적인 사람이었어요. 수녀원에 들어갔었는데, 어릴 때 시험도 대충 보고, 학교 대신에 수녀원을 갔는데, 그래서 이제 시험도 막 대충 보고 시험에 막 낙제하고, 그런데도 막 자랑스럽게 나 낙제했어 막 이러면서 그러기도 하고, 그리고 또 수녀원에서 신앙송화라고 시켰는데 그것도 끝까지 안 했어요. 그거 뭐라고 그걸. 그래서 퇴학당해요, 결국엔. 그래서 이제 또 부모가 또 다른 수녀원에 보내요. 그런데 또 거기서는 뭘 했냐면은 화학 실험실에서 뭐 폭발을 일으켰대요. 뭘 또 실험을 어떻게 몰래 잘못했는지. 그래서 또 퇴학당해요. 그러니까 또 부모는 얘는 수녀원도 안 되겠다. 뭔가 이렇게 얘가 말썽을 많이 부렸나 봐요. 그래서 좀 이렇게 가둬놓고 싶었나 봐요, 거기에. 하여튼 이제 수녀원은 포기하고 이제 집에서 가정교사를 붙여줬어요. 근데 그 가정교사도 2명이나 그만두게 만들었다고 합니다. 그래도 이제 그림에는 좀 관심이 있었대요. 실력도 있었나 봐요. 그래서 결국 이제 사파가가 되는데, 바로 이 사파 때문에 고고학자가 됩니다. 전혀 상관없는 분야인 것 같은데, 이게 어떻게 됐냐면, 그 루이스 리키라는 고고학자가 있었어요. 근데 이 사람이 그 자기 책에 쓸 사파가 필요했어요. 원래는 이제 부인이 그걸 그려줄 수도 있었는데, 이 부인이 임신해가지고 입덧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걸 못했던 거죠. 그런데 이제 누가 이 메리를 루이스한테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. 그러니까 루이스가 딱 보고 뭔가 얘 잘하는 것 같다. 그래 끌려가지고 자기 책에 이제 사파 좀 그려달라고 막 이제 사정을 하고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사파 작업을 같이 하게 된 거죠. 그런데 이게 불륜이 됩니다. 스캔들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자기 본 부인하고 이제 입덧을 하고 있었으니까 나중에 아이도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그 아이까지 다 버리고 메리한테 가게 되는 거예요. 결국엔 이 스캔들 때문에 루이스도 자기 경력을 망치게 되고, 이제 부인과 아들도 얼마나 이제 또 슬프겠어요. 그 태어난 아이도.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때는 더 했겠죠. 이런 어떤 도덕성 이런 거에 대한 중요함이. 캠브리지 대학 소속이었는데 막 조사도 당하고, 왜 그런 일 했는지 이렇게. 그래서 보조금도 끊기고. 참 이 사랑이 뭔지. 사실 뻔히 이렇게 될 걸 알았을 텐데 말이죠. 양심에도 찔리고 본인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. 뭐 악마가 아닌 이상해야 부인과 자식을 버리는데 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. 그런데도 하여튼 그걸 다 뛰어넘고 그랬다는 게. 근데 하여튼 이 루이스가 또 신기한 게 있어요. 이 여성들의 능력을 발휘시켜주는 재주가 있었어요. 우리가 다들 아는 그 제인 구달 있죠.
제인구달도 루이스가 발탁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줘가지고 유명한 이제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 있었고, 그리고 마운틴 고릴라를 연구한 다이너 포시, 그 다음에 오랑우탄을 연구한 비루테 골디카스, 이런 사람들. 여기 보면 이제 심지어 그 비루테 빼고는 학위도 없었대요. 다. 그냥 그 제인구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서 출신이었고, 이런 인류학 뭐 이런 거랑은 별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죠. 근데 루이스가 잘 설득하고 이끌어가지고 나중에 박사학위도 받고 그쪽 분야에서는 권위자가 되게 되죠. 이 메리리키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. 뭐 학력도 없잖아요. 그냥 그림 실력 하나 있는 건데, 그 뭐 이제 사파 그리다가 고고학계에 발을 디디게 되었지만, 결국엔 루이스랑 결혼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훌륭한 연구자가 되죠, 나중에는. 그래서 라에톨리의 그 발자국 말고도 수많은 발굴을 해내요. 근데 이렇게 유인원 연구에 여성들을 끌어들였던 게 루이스 생각에는 인내심 때문이었대요. 이 인내심이 왜 중요한 거냐면, 그 몇 년 동안 밀림에 눌러 앉아가지고 유인원들을 지켜보면서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. 그냥 뭐 며칠만 봐서는 유인원들이 뭐 그거에 맞춰가지고 행동을 다 하는 게 아니니까, 눈에 띌 만한 행동을. 그러니까 계속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막 쫓아다니면서 봐야 되는 거죠. 근데 사실 이게 또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험한 일이기도 하고, 유인원들이 뭐 그렇게 사람을 갖다가 좋아해가지고 그 앞에서 막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위협할 수도 있고, 심지어 막 물어가지고 상처가 날 수도 있는 건데, 그래서 이제 여성들은 못할 거다 이런 생각들도 많았었는데, 루이스 입장에서는 이건 뭐랄까, 이게 그 마치 그 엄마가 아기를 돌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몇 년을 꾸준히 이걸 봐줘야 된다. 근데 남자는 그게 쉽지 않다. 그런데 바로 이제 그 생각이 적중했던 거죠. 그래서 제대로 다들 해냈죠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 여행지. 이 사람들이 연구했던 루이스 리키랑 메리 리키랑 이 사람들이 연구했던 아프리카로 한번 또 가봐야죠. 우리 라에톨리 발자국의 주인공이 쳐다봤던 응고롱고로 분화구로 떠나보겠습니다. 자, 우리는 지금 응고롱고로 분화구에 와 있습니다. 지금 이 오큘러스 퀘스트로 보고 있는데, 와, 이건 천국이에요. 와, 대단하네. 이게 어떤 풍경이냐면요, 이 호수가 있어요. 호수에 이제 그 하늘 이 빛이 여기 비쳐가지고 파란 호수가 있는데, 그 주변으로 평평한 초원이 펼쳐져 있어요. 정말 푸른 초원, 초록색에. 그런데 그 초원 저 멀리로, 정말 저 멀리로 뺑 둘러가지고 산이 둘러싸고 있어요. 정말 이 초원을 그림같이 둘러싸고 있어요. 그리고 산 위로는 또 정말 진짜 그림처럼 하얀 뭉게구름이 막 피어나요. 와, 이거 어떻게 찍었지 이거. 와, 진짜 그림 같네요. 저 초원을 둘러싸고 있는 산이 이 응고롱고로 분화구의 그 테두리인 거예요. 근데 이 응고롱고로 분화구가 직경이 20km 정도가 되거든요. 단일 분화구로서는 세계 최대래요. 그러니까 끝에서 보면 거의 끝이 잘 안 보이겠죠. 그 정도로 분화구가 굉장히 커요. 가운데서 보면은 정말 저기 지평선 멀리가 다 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죠. 근데 이렇게 이 분화구가 형성된 지 되게 좀 오래됐기 때문에 산이 막 그렇게 날카롭고, 우리 그 백두산을 보면은 되게 날카롭잖아요. 그 분화구 주변이. 근데 여기는 날카롭지 않아요. 되게 둥글어요. 그래서 마치 그 뭐랄까, 이렇게 둥근 토성? 제가 이제 예전에 서울에 살 때 그 몽촌토성 가봤었는데, 그 되게 둥근 무덤 같은 그런 정도의 느낌이에요. 이 산들이. 그래서 더 뭐랄까, 되게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? 예,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. 그리고 여기에 이제 좀 비가 꽤 내리는 데라 가지고 다 풀들이 이렇게 메마른 풀들이 없어요. 다 초록색 풀들이에요. 와, 대단해. 이제 파란 호수, 푸른 풀밭, 또 꽃들도 되게 노란 꽃들이 막 피어 있고 그래가지고
정말 이 색깔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정말 아늑한 느낌. 너무 좋아요. 진짜 멋지네요. 근데 이 분화구가 생겨난 거는 200만 년 전쯤이에요. 그러니까 그 전에는 완전 높은 화산이었어요. 킬리만자로 산의 버금가는 정말 어쩌면 그 아프리카의 최고봉이었을 수도 있는, 뭐 꼭대기에 만년설도 있었겠죠. 되게 높았으면은. 근데 이제 그게 폭발하면서 무너져 내린 거죠. 그래서 이런 칼데라 분화구가 된 거죠. 그 라에톨리 발자국의 주인공은 바로 그 멋진 아프리카의 최고봉을 봤던 거죠. 저라면 충분히 돌아봤을 것 같아요. 비도 내리고 그 매캐한 연기도 뭐 났을 테고 막 그 냄새도 났을 테고 그리고 이제 뭐 땅도 막 질척거리고 빨리 이제 여기서 빠져나가는 게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기도 했겠지만은 이 화산이 폭발하는 거를 어쨌든 이게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잖아요. 그 라이토리 발자국 그 주인공도 정말 멋진 풍경이지 않았겠습니까? 정말 그 후지산처럼 아주 뾰족하게 솟은 산에서 거칠게 막 그 뿜어져 나온 화산구름. 정말 대단한 광경이지 않았을까. 저 같으면 돌아봤을 거다. 좀 힘들고 막 짜증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. 근데 그게 발자국으로 그 증거가 남아있다라는 게 마치 그 사진이 찍히는 것처럼 정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. 그 360만 년 전에 라에톨리 발자국의 주인공 입장에서는 그 까마득한 훗날에 그 인류의 후손들이 이 발자국 하나를 가지고 이런 상상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을 텐데 하여튼 참 이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. 어떻게 그 순간이 거기 딱 남아있는지. 그러니까 그 발자국이 또 길게 다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. 그 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. 그 몇 개의 발자국이. 제가 그 오큘러스 퀘스트로 그 발자국이 발견된 곳도 한번 가봤거든요. 가봤더니 이 돌로 이렇게 거길 이제 덮어놔가지고 이제 보호하려고 그냥 냅두면 그것도 이제 다 침식돼가지고 없어질 수 있으니까 거기를 이렇게 시커먼 돌들로 쫙 덮어가지고 이렇게 좀 포장을 해놨더라고요. 그거 해봐야 제가 봤을 때는 한 20m? 20m도 안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밖에 안 돼요. 근데 딱 그 순간이 남은 거예요. 또 그게 발견된 거고 그 코끼리똥 피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기나긴 시간을 몇백만 년을 뛰어넘는 하나의 어떤 운명적인 인연 뭐 이런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또 어떻게 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? 오늘은 걸어 다니는 거 그거 하나면 되죠.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실 때마다 생각할 게 많죠. 떠올릴 게 많죠. 라에톨리 발자국의 주인공도 떠올려 보실 수 있고 우리 다리의 그 직립을 위해서 변화해야 했던 우리의 그 해부학 구조들 뭐 발꿈치 그다음에 뭐 엉덩이 근육 그다음에 골반뼈 되게 많죠. 이런 것들 다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오늘 꿈속 여행은 어디로 떠나볼까요? 오늘은 응고롱고로 분화구로 떠나봐야겠죠. 이 응고롱고 분화구 여기서 드라이브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정말 평평하거든요. 그 땅이 찝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면서 그 저기 멀리 산 위로 피어나는 하얀색 구름과 그리고 또 우리 앞에 꽃들 또 이런 것들을 막 보면서 또 바람 되게 좀 따뜻하고 포근할 것 같아요. 왠지 거기는 그래서 그 바람을 또 막 맞으면서 달려보는 거죠. 오픈카, 오픈 찝차를 타고 얼마나 멋지겠습니까? 네, 그럼 잠시 뒤에 우리 응고롱고로 분화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